어제 헌재 공개 변론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열차 이제 종착역을 향해 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가 내려지고 있는데 박 대통령 대리인 측의 공세가 더욱 거세졌습니다. 네, 한편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의 날짜가 27일로 연기되면서 박 대통령이 다시 직접 출석을 고심하고 있는데요. 김태현 변호사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어제 헌재 공개 변론을 다시 한번 좀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 자, 어제 공개 변론 참 심상치 않았는데요. 특히 이제 강일원 재판관에 대한 재판관 기피 신청까지 나왔어요. 이게 가능한 건지 모르겠네. 일반 재판에서는 이런 게 간혹 있죠. 아주 간혹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받아들이는 경우는 없죠. 왜냐하면 이제 기피 신청이라는 게 이게 법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재판이 불공정하게 진행될 우려가 있을 때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우려라는 게 객관적인 사정이 있을 때를 얘기하는 것이고 대부분 판례를 보시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예입니다. 예를 들면 판례 같은 이런 경우들도 있죠. 예를 들면 그 재판장이 판사가 예를 들면 변호사를 했었는데 상대방 대리인과 뭐 같은 법원 뭐 로펌에서 근무를 했다든지 뭐 이런 사정들. 그건 이제 객관적인 사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주관적으로 딱 봤을 때 이거 왠지 불공정한 것 같은 걸 이거 가지고 안 된다는 게 대법원 판례거든요. 김평우 변호사 이걸 몰랐을까요? 근데 사실 서울법대 수석 졸업하시고 연수원 대한변협 회장을 지내신 분이 이 대법원의 판례들을 몰랐을 리는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본인이 기피 신청을 했다라는 거는 어떤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8인 체제인데 그러면 저 재판관을 한 사람 기피를 한다고 그러면 다른 재판관을 넣어주든가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이 절차적인 문제도 이게 뭐 보통 까다로운 게 아닐 것 같은데. 그렇죠. 일반 재판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거 정말 문제가 있네 이 판사가 하는 것은이라고 해서 법원이 만약에 거의 받아들이는 경우는 없지만 기피 신청 받아들인다고 하면 속된 말로는 옆 재판부에서 꼬우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보직을 바꿔가지고 하면 되고 재판부를 바꿔주면 되는데 이거 사실 헌재는 그럴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이제 기피 신청해서 정말 이게 받아들여질 리는 없었지만 그게 받아들여진다고 하면 7명이 되는 건데 그다음부터 정말 복잡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김평우 변호사도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아마 본인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네, 그런가 하면 김평우 변호사는 뭐 지난 15차 변론에서 당뇨 소동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법이 아닌 밥을 달라 이렇게 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어제 변론에서는 무려 100분 동안 필리버스터 변론을 했어요. 그렇죠. 어떤 발언들을 쏟아놨는지 먼저 한번 보시죠. 네, 탄핵 소추안이 섞어찌개를 만든 거다. 뭐 이건 북한식 정치 탄압이다. 국회가 야쿠자냐와 같은 원색적인 표현도 있었고요. 강일원 재판관은 국회 측의 수석 대리인이다. 그리고 뭐 여자 하나 놓고 법조계 엘리트들이 이러고 있다라면서 뭐 여기서 여자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을 지칭하는 것이죠. 네, 이런 식의 발언을 하는 것. 그래서 그 전전날이죠.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처음 김평우 변호사가 등장해서 자, 나 변론해야겠다. 그런데 당뇨가 있으니 뭐 음식을 좀 섭취하고 하겠다. 근데 다음에 변론하게 해드리겠다. 오늘은 끝이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한번 터졌었죠. 그렇죠. 근데 이게 심상치가 않았어요, 조짐은. 그때 이제 이정미 어찌 보면 재판관 소장 권한 대행하고 이제 한번 마찰을 일으켰는데 그러면서 이 함부로 재판 진행하지 마라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해서 물의를 일으켰는데 어제 상황을 보면 그 전에 있었던 건 해프닝에 불과해요. 어제는 본격적으로 쏟아냈는데 저는 이중환 변호사가 이 대통령 대리인 측으로 기자들에게 한 얘기를 좀 우리가 곱씹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출석 여부 관련해서 신문은 받지 않겠다. 최후 변론만 참석하겠다. 여기에 대해서 신문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신문 받는 게 국가의 품격에 좋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제 모습은 정말 국가의 품격,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대통령 대리인 측에서 좀 허물어뜨린 측면이 분명히 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들이 좀 품위가 없는 건 사실이거든요. 야쿠자는 일본의 조직폭력배들인데 왜 야쿠자가 등장을 하며 그다음에 여기서 지금 이 상황을 보면 또 강일원 재판관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일반적으로 심판이나 심사위원들이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미리 바꿔주십시오라는 제척 신청이라는 게 어디나 제도화돼 있어요. 이게 법원이나 헌재만이 아니라. 그런데 문제는 그걸 사전에 해야 되는데 축구 경기가 시작이 됐는데 90분 경기 중에 거의 한 70분쯤 뛰었는데 심판이 그때 가서 불공정하다. 그리고 심판 교체해 주십시오 하는 경우는 없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흔히 불공정한 느낌이 있어도 왠지 일방에서
결국은 이 심판도 경기의 일부다. 예. 오심도 경기의 일부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예. 하지만 헌재는 절대로 오심을 해서는 안 되지만 예. 이게 경기를 거의 다 끝내가는 무렵에 심판 탓을 하는 것은 사실 그동안 선수가 이 경기 기량이나 열심히 안 한 것을 스스로 반증하는 게 되기 때문에 이게 좀 부끄러운 일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김평우 변호사는 물론 이제 최근에 마지막에 이제 후발 투입되긴 했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뭔가 역량 발휘를 하려는 건 좋은데 전 이게 어떤 그 노 법조인의 노 법률가의 감정적인 입장이라면 차라리 괜찮겠어요. 예. 근데 아까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우리 김태현 변호사가 얘기하셨는데 우려되는 건 뭐냐면 헌재의 흠집내기가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것은 판결이 어떻게 떨어지더라도 그 판결의 부당함을 미리 반격하기 위한 밑그림을 까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상당히 좀 심각한 우려가 되는 그런 예. 조짐입니다. 예, 어제 그 변론도 사실 3차례 중단이 되기도 그랬죠. 했습니다. 이정미 재판관 같은 경우 이제 법정 모욕, 재판부에 대한 모욕이다라는 언급을 3차례 또 했을 정도였는데 자, 이게 그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그 법정 모독죄에 해당되는 그런 거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법정 모독죄로 볼 수도 있는데 이거를 이제 법정 모독죄로 하기는 헌재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예. 또 이제 정당한 변론권의 침해다. 이러고 봐. 너 이게 법정 모독이라고 난 변론을 했는데 이게 역시 헌재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구나. 이미 결론을 짜맞추고 우리 변론을 탄압하는 거 아니야. 아마 이런 쪽으로 다시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어제 상황 같은 경우에 제지는 할 수 있으나 그것은 이제 법정 모독죄를 하는 것은 헌재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이 있었을 거예요. 또 다른 시비거리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어제 이제 김평우 변호사 좀 변론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이건 뭐 탄핵 인용 기각 정치적인 거 다 빼고 제가 순수하게 이제 법리적으로 말씀만 드리는 겁니다. 어제 김평우 변호사 했던 그 절차적 위법성 문제들 그게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뭐냐면 야 검찰에서 만약에 형사재판 기소할 때 대부분 수사를 하고서는 기소하잖아. 근데 이것도 그런 거랑 비슷한 건데 국회에서 어느 정도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소추를 거지. 그 소추가 13가지 사유인데 그걸 하나하나 표결하는 게 미국처럼 해야 되는 건데 왜 우리는 하나로 뭉뚱그려서 했어 이런 얘기거든요. 예. 근데 이게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런 얘기는 있었죠. 있어. 13가지 그렇죠. 헌법과 예. 법률 위반을 지금 5가지로 줄여놓은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예전에 그 모 신문의 원로 그 법조인들이 광고 내지 않았습니까? 예. 거기 이제 김평호 변호사로 광고에 참가를 했는데 거기도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그 김평호 변호사의 절차적 위법성에 대한 주장들 그게 헌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 저는 재판관이 아니니까요. 근데 다만 법조인으로서 충분히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어요. 이런 문제가 있다. 예. 그게 변론입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변론들을 이 탄핵 심판 초기부터 일관되게 논리적으로 법리적인 근거를 대가면서 만약에 그런 변론들을 했다고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문제 삼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예.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예. 그런데 문제는 이제까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시간 지연 작전 같은 것을 보이다가 어제 마지막에 이 얘기를 했고 또 하나 어제 이런 논리적인 변론만 하고 끝났으면 그게 1시간 반이 아니라 3시간 해도 문제가 없는데 예. 그 와중에서 굉장히 거친 언사들 뭐 내란이냐 뭐 피바람이 뭐 그런 얘기들 뭐 내란 얘기 그다음에 그 재판관을 향해서 국회의 어떤 대변인이냐 이런 어떤 언사들 이런 것들이 덧붙었기 때문에 김평호 변호사의 변론이 전반적으로 인정을 못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예.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좀 아쉬운 측면이 있어요. 그냥 논리적으로 변론만 하지 예. 왜 저런 다른 언사들을 붙여서 본인의 변론의 가치를 떨어뜨리냐. 저는 이런 시각으로 보고 예. 있어요. 예, 그러게 워낙 예상을 뛰어넘는 발언이 쏟아지다 보니까 김평우 변호사가 과연 누구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거든요. 태극기 집회에 참석했던 모습이 있는데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이 책을 읽히십시오. 이 책이 그들의 썩어빠진 영혼을 치유해 줄 것입니다. 제가 여기 계시는 존경하는 서석구 변호사님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님의 변호인단으로 참여했습니다. 가족도 없는 여자분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남자들 부끄러워요, 부끄러워. 여자 대통령 하나 지켜드리지 못하는 대한민국의 남자들 자격이 없어요. 저 실컷 울었습니다. 예,
글쎄요, 이 말만 들으면 대통령을 뭐 통수권자로 본다기보다는 네. 하나의 여성으로 대하는 아니, 그러니까 느낌마저 지금 들거든요. 논리적인 문제가 있죠. 지금 이제 물론 헌재 재판정과 저 집회 장소는 완전히 다른 공간이고 또 이 성격이 다릅니다. 저런 집회 네. 지금 변호인단이 가 있는 것 자체가 네. 좀 적절하지는 않죠?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서석구 변호사가 애초에 등장을 해서 태극기를 지금 두르고 그 태극기를 두른 모습에 그 태극기를 법정에 가지고 들어왔었죠. 태극기를 펼쳐 보이다가 제지를 네. 당했는데 그때 책 한 권이 놓여 있었던 게 바로 탄핵을 탄핵한다. 네. 김평우 변호사의 책이었는데 본인이 직접 이제 집회에 등장을 해서 변호인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저기서 이제 공개적으로 발언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보는 모습은 법조인의 모습은 분명히 아니에요. 예. 그리고 논리도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뭔가 동조를 이끌어내고 결집을 시키기 위한 정치적인 발언일 수는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제 미디어에서 혹은 일반 국민들이 성향을 가지 않는 분들이 봤을 때 여자 대통령이기 때문에 지켜줘야 하고 남자들은 부끄러워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법리적으로 재판정에서 이게 어떤 논리입니까? 네. 아무 제가 설득력이 지금 없는 거죠. 화면에 네. 그 김평우 변호사의 양력을 지금 올려놨는데요. 그 뭐 잘 알고 있는 저 등신물의 작가 김동리 작가의 차남으로 이렇게 그렇습니다. 돼 있고요. 서울지방법원에서 판사로도 일을 했었습니다. 자,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탄핵을 탄핵한다 이 책을 내고 난 뒤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에 합류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자, 이제 이 김평우 변호사와 관련해서 이제 어제 이제 1시간 40분 동안 발언을 하면서 필리버스터다라는 얘기도 들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어제 이제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는 또 이제 증인 신청을 또 했어요. 근데 모두 다 이제 기각이 됐죠. 그렇죠. 이제 증인 신청이 기각이 됐고 어제 이제 좀 재밌는 것들, 이게 재밌다고 그래야 되나? 정의화 국회의장하고 박한철 전 헌재 정세균 죄송합니다. 예, 전세균 국회의장. 예. 국회의장 그리고 이제 박한철 전 소장의 증인 신청인데 기각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어제 어떤 해프닝이 있었냐면 이주관 변호사의 얘기에 따르면 그게 또 이게 변호인단의 통일된 의견도 아니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변호인단 내에서도 사실 이것이 혼선들이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제 절차적 위법성의 문제는 변호인 입장에서 지적은 할 수 있다. 법리적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제 정세균 국회의장을 증인 신청한 것 같은데 예. 이게 정말 신청할 필요가 없는 증인인 게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거 입증하고 싶으면 그 당시에 국회 속기록 보면 됩니다. 예. 그럼 내용이 다 나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주장을 하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굳이 정세균 의장을 불러다가 증인 신청할 필요는 없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법리적인 주장을 하면서 거기다가 속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세균 의장을 증인 신청하게 되니 그럼 헌재가 받아들일 때는 이게 정상적인 변론이 아니라 지연을 위한 거구나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네. 당연히 기각이 되는 거고 대리인단 내에서도 그것이 의견이 조율이 안 됐다는 건 지금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 내부적으로 좀 약간의 문제가 있는 건 아니겠나 그런 관측을 제가 할 수 있는 것이고 아까 제가 그 김평우 변호사의 태극기 집회를 한 말씀 드리면 태극기 집회에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연인 김평우로서 할 수는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 의견을 밝힐 수는 있죠. 근데 문제는 김평우 변호사가 태극기 집회장과 헌재 재판장 혼동한다는 데 있는 거죠. 예. 태극기 집회장에서 할 수 있는 말과 헌법재판소 재판정에서 할 수 있는 말은 엄연히 구분이 돼야 되는 거고 재판정에서는 변호인으로서 얘기를 하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자로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 두 개를 혼동했기 때문에 어제 같은 문제가 생긴 거죠. 예. 그래서 이 헌재 재판부도 그 이야기를 지적을 했어요. 안팎에서 아니라고 하면 재판정이고 밖이라고 하면 재판정 일반 사회인데 집회 현장을 포함합니다. 안팎에서 좀 언행을 주의해달라 이렇게 경고까지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김평우 변호인은 이제 나중에 투입됐으니까 그동안의 이제 재판정에서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13가지의 탄핵 소추 항목을 5가지로 재정리를 해서 양쪽이 그러니까 국회 측과 대리인 측이 합의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16차 변론까지 온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 과정을 다 무시하고 마지막에 절차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도돌이표 같은 거예요.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이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럼 그동안 뭐 한 거지? 이런 문제에서 국민적 공감이 좀 어렵다.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문제가 아니다라는 점과 저 김평우 이 변호사가 쓰신 그 탄핵을 탄핵한다라는 책을 제가 한번 훑어봤더니 예. 그러니까 논리가 간단합니다. 뭐냐면 소형 비리다. 친구 하나 잘못 둔 일 때문에 예. 대통령이 정말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소형 비리를 가지고 예. 역대 정권마다 있었던 정도 수준을 가지고 탄핵을 한다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에게만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 이런 논리입니다. 예. 근데 그것을 이제 지금 변론으로 또 필리버스터급 변론을
100분 가까이 펼친 건데요. 문제는 그런 대목에 대해서 지금 다 짚을 부분들을 짚어왔는데 예. 우리가 언론에서도 짚었고 일반 국민들이 또 집회를 통해서 여론을 통해서 짚고 있는데 그런 문제들이 타당하게 받아들여지기에는 하나의 설이에요. 가설이에요. 주장할 수 있는 가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본인의 주장만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재판부에 좀 모독적인 언사까지 등장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변론이라기보다는 좀 고집에 가깝지 않는가. 그러니까 결국은 대통령 대리인 측의 플러스가 되기보다는 마이너스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게 하루 지난 오늘의 관측이 되겠습니다. 예. 대통령 대리인단의 의견을 일부 그래도 수용해서 네. 최종 변론기를 다음 주 월요일로 미루지 절충했죠. 않았습니까? 네. 네, 이정미 대행의 퇴임 전까지 결론을 내겠다는 의지인 거죠? 애초에 저는 이것은 뭐 제가 예견한 게 맞았는데 절대로 헌재가 날짜를 조정해 주진 않을 것이다. 24일 날 그러니까 내일 이 최후 변론 끝나고 변론은 종결이 된다. 그리고 나면 평의 판결로 들어가서 3월 초쯤에 헌재 판결이 내려질 것이다. 라고들 많이 예측을 하셨는데 저는 한 번쯤은 절충해 줄 것 같은데 3월 2일이나 3일이 대리인 쪽이 요청한 시간이었어요. 그렇죠. 일주일여를 미뤄달라. 근데 이건 어려울 것 같고 2월 말까지 한 번쯤 미뤄줄 텐데 27일 아니면 28일 가능성이 있다는데 27일로 이제 못이 박힌 거죠. 여기서 더 일정이 조정될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이정미 재판관 퇴임 전, 그러니까 3월 13일 전 3월 9일, 10일로 지금 예측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쯤이면 최종 판결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근데 이제 관심은 이제 최종 변론 기일에 박근혜 대통령이 출석할 것인가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이정미 소장권한대행이 그 전날 일요일까지 얘기를 해달라. 왜냐하면 그래야 이제 경호와 의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우 문제도 있고요, 당연히. 그런 문제 때문에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 대통령 측에서는 결정을 못한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청와대 선택이겠죠. 들리는 소식에 따르면 대통령 대리인단 중에서 다수는 출석해서 얘기하는 것이 훨씬 낫다. 탄핵을 기각의 가능성을 높이는데 그것이 훨씬 낫다고 판단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아직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이 결심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 대리인단의 판단이 맞다고 봅니다. 대통령 대리인단의 목적은 당연히 탄핵의 기각일 것이고 그걸 높이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나와서 본인의 의사를 얘기를 하고 또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직접 설득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게 기각의 확률을 높이는 데는 맞는데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좀 살짝 독특한 스타일의 정치인이라는 거죠. 이 대면, 토론 이거에 능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거에 능한 정치인이라고 하게 되면 나와서 마지막 판을 한번 바꿔보는 노력을 할 건데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그거에 굉장히 좀 능하지 않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참모들과의 어떤 대면 접촉이나 이것도 꺼리는 사람이 지금 나왔을 때 일방적인 자기 얘기가 아니라 국회 소추위원단 날선 질문 거기다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어떤 직접 신문까지 받아야 되는데 과연 그것을 선택하겠는가? 거기서 정말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는가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확률이 좀 낮다고 보죠. 그러니까 확률이 낮은 것과 함께 또 얘기가 되는 것이 이제 최종 변론을 전후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하야 선언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도 좀 바르게 나오고 있어요. 청와대 측에서는 뭐 부인하고 있습니다. 아주 재밌는 게요. 이게 청와대 측과 야권에서는 그럴 수 없다, 그럴 일은 없다 이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극단의 반대쪽에서는 이 자진하야 없다, 있어서 안 된다 이런 입장이고 그 중간에 범보수 지대에서 어찌 보면 여당인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그 얘기를 꺼냈는데 기자들이 이 청와대와 교감한 거냐 부인하질 않았어요. 교감 가능성도 있어요. 또 바른정당의 정경 대표도 얘기를 했죠. 차라리 저 모양새가 낫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제 탄핵의 인용이 좀 가능성이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어찌 보면 애초에 자진 사퇴, 하야가 더 낫다. 명예로운 퇴진이라고 초기에 불렀었죠. 문재인 전 대표도 이런 얘기를 언급한 바가 있고 그런데 그 모습이 차라리 낫지 않았겠느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인데 여기서는 우선 헌법학자들 간에 하야가 가능하냐. 그러니까 파면에 대한 징계 이 심판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본인이 사표 내며 받아줄 수 있는 거냐. 이 논리가 하나 이제 반론이 있기 때문에 조금 논쟁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치적으로 봤을 때 무엇을 위한 것이냐. 지금 조기 대선이 되잖아요. 탄핵이 되면. 그럼 하야를 하고 차라리 범보수의 결집을 만들어내서 집권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박 대통령의 역할이 아니겠는가. 지금 이제 이번 정권은 좌초하더라도 이런 논리가 숨어 있는 건데 청와대는 아직은 여기에 대해서 선뜻 응하지 않은 것 같은데 저는 헌재의 27일이라도 대통령이 출석하는 순간 하야 가능성은 높아져 있다라고 봅니다. 이번 주말이 아주 중요한 중대 결심의 이제 시기가 될 텐데요. 대통령이 헌재에 끝까지 나오지 않는다면
오히려 하야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예. 이제 맞물려서 한번 관측을 해보겠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또 관심은 그러면 하야 선언이 그러면 지금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데 여기는 네.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앞서 이거 중단하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최영일 평론가께서 얘기하셨듯이 이게 그러니까 파면 재판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중간에 하야를 하게 되면 이게 소의 이익이 없으니까 탄핵 심판 이익이 없으니까 각하하는 게 맞다는 견해도 있고 그리고 야 무슨 소리야? 우리 일반 공무원 같은 경우도 사직원 수리 안 하고 파면 처분하잖아. 공무원 연금 문제도 있으니까 퇴직금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파면은 계속 파면 재판이 진행되는 게 맞아라는 견해도 있어요. 헌법학회에 약간의 견해가 갈리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예. 근데 다만 중간에 이렇게 사직을 했을 경우 대통령이 탄핵 소추 이익이 없기 때문에 그 탄핵 심판 절차는 중단되고 각하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에 조금은 더 수적으로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예. 지금의 흐름상 만약에 대통령이 여기서 그만두겠다고 하야를 하게 되면 헌법재판소는 예. 사실 부담을 더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어떤 결론을 내더라도 헌재는 굉장히 부담이 많은 것인데 예. 국론 분열도 있고요. 그러니까 전격적으로 각하 결정을 할 확률이 저는 90% 이상이라고 봐요. 대통령이 자진 사퇴를 하야를 하게 되면. 예. 근데 과연 이제 하야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문제인데 이 자유한국당에서 처음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정우택 원내대표. 앞서 최영일 평론가께서 지적하셨지만 범보수입니다. 예. 온건 보수예요. 예. 정우택 원내대표가 보는 판은 뻔한 것 아니겠어요? 뭐 국론 분열을 막는다라는 뭐 대의명분이 좋지만 예. 자유한국당의 실리적인 측면을 봐도 예. 대통령이 만약에 파면이 되게 되면 탄핵 인용되게 되면 여론이 어떻게 흘러갈지 장담할 수는 없으나 이건 뭐야? 그래 대통령이 물러났으니까 너희들 같이 물러나 이렇게 돼버릴 수도 있는데 만약에 예. 자진하야하게 되면 거기서 좀 빠져나올 수가 있고 오히려 대통령 스스로 삼성동 가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보수를 동정론이 일으킬 수도 있다. 이런 정치적 계산이 있을 건데 문제는 강성 친박, 진박이라 불리는 분들입니다. 예. 이 진박 의원들 중에서 태극기 집회에 나오시는 분이 세 분 계시지 않습니까? 조은진, 윤상현, 그다음 김진태 의원인데 윤상현 의원의 어저께인가 그저께 페이스북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무슨 소리래 하야? 탄핵은 기각될 건데 예. 무슨 하야라? 이런 글이 나오거든요. 예. 친박 핵심 그리고 청와대가 탄핵은 기각될 것이다라고 정말 믿고 그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다고 하게 되면 하야를 할 리가 없죠. 그렇죠. 결국 관건은 대통령과 청와대 측이 이 탄핵 심판의 결과를 어떻게 보고 있냐는 겁니다. 예를 들어 김평호 변호사 막 가서 대통령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 책 읽어보셨습니까? 기각입니다라고 하게 되면 하야하겠습니까? 기각이라는데. 예.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아무래도 판이 좀 불리한 것 같다라고 그렇죠. 이제 생각하게 그래서 이제 되면 얘기가 하야가 나오는 나오는 거죠. 거죠. 예. 자, 저희가 좀 말씀 중에 좀 죄송합니다만은 지금 들어온 속보가 있어서 먼저 좀 처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뭐 북한에서 매체를 통해서 김정남 사망 사건과 관련한 논평을 내놓은 게 있는데요. 오늘 주 말레이시아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잠시 후에 기자회견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이 자리에는 강철 북한 대사가 직접 나와서 현광성 북한 대사관 2등 서기관과 고려항공 직원 김우길 등이 김정남 피살 사건에 연루됐다는 어제 말레이시아 경찰의 발표에 대해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10시 반은 우리 시간으로 진행이 되는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주 말레이시아 북한 대사관의 강철 대사가 직접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북한 대사관에 은신한 것으로 말레이시아 경찰 당국이 밝혔었죠. 2등 서기관 현광성 그리고 김우길의 경찰 출두 요구에 대해서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북한 대사관은 사건 발생 열흘이 지나도록 말레이 경찰이 체포 용의자들로부터 어떤 증거도 찾아내지 못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북한 국적의 용의자 리정철을 포함한 체포 용의자들의 석방을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자, 네. 오늘 강철 대사 잠시 뒤에 10시 반에 말레이시아 북한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할 예정입니다. 자, 기자회견 내용 실시간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특검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 네. 영장 기각의 후폭풍이 굉장히 거센데요. 그렇죠. 먼저 어제 우병우 전 수석 영장 기각에 대한 이규철 특검부의 발언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특검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 관련입니다. 특검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하여 남은 수사기간 동안 피사실에 대한 보강 수사를 할 예정이고 추후 수사기간 연장 여부에 따라 영장 재청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법원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특검과 피사실에 대한
법적 평가에 있어서 견해 차이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매우 유감이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흔들림 없이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예, 우병우 전 수석의 영장이 기각됐는데도 상당히 차분한 모습이에요. 저희가 두 개의 두 개를 모습을, 지금 두 개의 비교해서 모습을 좀 교차해서 보여드렸죠. 보여주신 거라 이제 하나로, 우병우 네. 수석의 영장이 기각됐을 맞습니다. 때, 그다음에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이 기각됐을 네. 때 모습 저희가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좀 그러니까 다르죠? 이규철 특검보가 뭐 매일 정례 브리핑을 하면서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예. 그 아주 미세한 표정의 차이가 있어요. 예. 국민들이 대부분 다 알아요. 예, 예. 두 번째로 보여주셨던 이재용 당시 부회장에 대한 첫 번째 기각은 매우 유감이나 이렇게 얘기를 예, 합니다. 예. 굉장히 격앙돼 있거든요. 지금 화가 났습니다. 그걸 이제 국민들도 다 보고 아 파르르 했다 뭐 이런 표현도 쓰고 했는데요. 지금 첫 번째는 이제 우병우 민정수석 첫 번째 기각이지만 그럼 재청구할 것이냐? 예. 시간 6일 남았습니다. 보강 수사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에는 3주 보강 수사를 했고요. 최경희 전 총장의 경우에도 뭐 한 달 가까운 보강 수사 시간이 있었습니다만 예. 특검은 연장이 안 될 경우 예. 이 시간 없습니다. 6일. 수사 펼쳐진 걸 마무리하기에도 급한 시간이에요. 그럼 보강 수사를 얼마나 더 해서 영장 재청구 하겠는가? 재청구 가능성 없고요. 예. 사실상 우병우 이제 전 수석은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데 담담해요. 의외로. 예. 이 부분이.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 설이 나오는데 워낙 대통령을 중심으로 최순실, 삼성 이렇게 팔 게 많다 보니까 시간과 자원이 부족했던 건 인정된다. 예.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구속시켰잖아요. 조윤선 전 장관과 함께. 이런 면에서 우병우 민정수석에게 집중하지 못했던 한계를 인정한다 그러면 차라리 나은데 지금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는 특검은 한시적인 것이고 대부분 다 검찰에서 파견 나온 검사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예. 끝나면 한 달 연장된다 해도 끝은 나는 거예요. 예. 그럼 예. 친정으로 돌아가서 다시 일을 해야 되는데 아직 우병우 사단 살아있는 것 아니냐. 예. 검찰 친정으로 화살을 겨누는 게 칼날을 예. 겨누는 게 예. 특검도 부담스러운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특검의 좀 지금까지의 정말 열정과 노고에 비하면 조금 앞으로 특검에 대해서 좀 폄훼나 여러 가지 의구심의 가능성이 남기 때문에 조금은 좀 이제 우려가 되는 대목이죠. 예. 그리고 특검 종료가 임박해서야 왜 이렇게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냐를 놓고도 말이 많아요. 네, 근데 사실은 이런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 감정과 현실의 문제인 건데 예, 예. 특검이 출범할 때 가장 큰 문제가 이제 뇌물죄였고 당연히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삼성에 관한 것들이요. 그다음에 특검이 가장 골머리에 놨던 게 김기춘, 우병우 이 두 사람입니다. 예. 국민이 김기춘, 우병우에 대한 의혹들이 많고 감정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누가 봐도 야 이거 최순실을 알고 덮어준 거 아니야라는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예. 없어요. 예. 그래서 특검은 이 두 사람에 대한 성과를 내야 되는데 쉽지 않았던 거죠. 애초부터요. 예. 그런데 김기춘 전 실장은 이게 뭐지? 블랙리스트라는 예상외의 대우가 걸렸습니다. 중간에. 방향이 바뀐 거예요. 판이 바뀐 거죠. 그래서 김기춘 실장은 구속을 시켰는데 이 우병우 전 수석은 애초부터 좀 쉽지 않았다고 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근데 다른 일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미루다가 이제 뒤에서 만약에 이제 처리를 한 건데 예. 글쎄요. 이제 아까 이제 이규철 특검보의 그 브리핑 내용을 보면 아마도 이재용 부회장 때는 어떻게 이런 느낌이었다면 우병우 네. 기각은 그럴 줄 알았어. 뭐 이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애초부터 특검은 이것이 좀 어렵다고 본 것 같고 그래서 아마 뒤늦게 좀 처리를 한 것 아니겠나. 그러니까 영장의 기각 자체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일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비판은 사실은 영장을 기각시킨 법원보다는 오히려 수사가 좀 미진했던 특검 쪽에 돌리는 것이 맞겠죠. 하지만 이 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예. 특검이 이제까지의 성과가 자체가 전보다 폄훼받는 것은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다른 부분에서는 성과를 낸 게 많으니까요. 예. 자, 이제 특검에서는 이제 뭐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도 수사지만은 비선 진료 의혹에 대한 수사도 네, 지금 네.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김영재 원장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피부 미용 시술을 한 것이 드러났어요. 본인이 실토를 했습니다. 예. 그동안은 뭐 청문회에서 우리가 장면 봤지만 이제 대통령 시술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진료는 했습니까? 진료도 안 했습니다. 예. 근데 청문회에서 진료는 한 것으로 인정을 해요. 예. 왜 그럼 청와대에 들어갔느냐? 대통령이 피부 트러블을 호소해서 들어갔다. 예. 아내도 동반해서 들어갔다. 예. 화장품을 이제 좀 소개하기 위함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시술은 일관되게 부인해 왔습니다. 예. 네, 세월호 당일 이제 7시간 의혹 중에 오전 시간에 과연 프로포폴을 가지고 시술이 있었는가? 예. 프로포폴을 한 병 쓴 게 나왔지만 장모에게 쓴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7시간과 직결되는 증거 정황은 아직 없습니다만
어쨌든 대통령에게 시술을 했다는 것까지 인정을 한 거고 예. 어제 이게 제일 깜짝 놀랄 뉴스고 특검이 끝까지 이 비선의료 문제, 예. 의료 농단 문제를 놓치지 않고 있구나라고 이제 자각이 됐는데 오늘 거기서 한 발 더 나갔습니다. 이 추가 뇌물이 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 부분, 시술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짧게 네. 김태현 변호사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그 시술 내용, 뇌물죄 적용 검토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뇌물죄 적용 엄격하 보면 될 수는 있죠. 이제 돈을 만약에 안 받았다고 하게 되면 그냥 뭐 서비스 차원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문제는 부인은 박채윤 씨가 사실 엄청난 혜택을 보지 않았습니까? 예. 그거에 대한 대가, 박채윤 씨의 사업에 대해서 청와대가 밀어줬다는 거에 대한 대가로 공짜로 미용술을 해줬다고 볼 여지는 있죠. 그러니까 뇌물죄는 교과서상으로 성립하는 건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특검의 수사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